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군의 긴급 상황. 2. 스페셜 플랜이 활성화됩니다. 3. 항공모함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 K2 전차가 위험합니다. 1984년 개발 완료. 1987년 실전 배치를 끝낸 만큼 초기 양산분에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고 K1의 후기 개량형인 K1A2로 초기 양산분을 전부 개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K1A2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점, 예산 부족입니다. 그도 그럴 때 K1과 K1A2는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방 무기체계 표준으로 구분하면 K1은 3세대, K1A2는 3.5세대에 해당하는데요. K1A2에 이르러서는 K2 흡표 수준으로 화력, 내부 전자 장비 등이 업그레이드된 덕입니다. 이 정도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하지만 좋은 장비에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예산상 모든 K1을 개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명분도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484대의 K1A1A2에 260여 대의 K2 흡표만 더해도 한국은 이미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최대 3.5세대 전차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이 숨기고 있는 실제 3.5세대 전차 보유량이나 인도의 T-90S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1000대에 달하는 K1까지 K1A2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무리가 있었는데요. 결국 우리 군은 K1A용 단계를 건너뛰고 K1A2의 전자 장비를 그대로 K1에 이식하게 되었는데요. 당장의 화력은 K1A2, K2 흡표보다는 떨어져도 동시에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K2의 성능 개량형 전차 K121입니다. 그러니까 K121은 일종의 땜빵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결과였습니다. 막상 K121을 만들고 나니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핵심 K 전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K 전차의 계보에 대해 헷갈려들 하실 겁니다. 아마 한국 무기체계 중 가장 족보가 복잡한 무기체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K1A1은 K19 기존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탈바꿈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K1A2는 여기서 내부 전자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내실을 다졌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K1A2는 K1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1A1은 노후한 K1을 창정비를 통해 신품급 장비로 고치고 동시에 K1A2의 전자 장비를 대거 탑재한 성능 개량 타입입니다. 즉 겉껍데기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여도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전차인 셈입니다. 보다 알기 쉽게 자동차의 비유를 들면 K1A2가 풀체인지라면 K1A1은 페이스리프트 시점인데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K1A1은 105mm 주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고작 105mm로 북한이나 중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K1A10i 120mm로 업번을 선택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생길 만한 의문인데요. 그러나 K120i 105mm 주포를 선택한 데엔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관통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105mm 주포로도 충분한 관통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주력 포탄 중 K274 날탄의 경우 무려 470mm의 전차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개량형인 K274N에 이르러서는 545mm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는 우리 군에서 기존 대비 관통력이 15% 이상 향상된 신형 105mm 날탄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105mm 주포로 620mm 장갑까지 관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꼴리지 않는 화력입니다. 복잡하게까지 느껴지는 개량과 꾸준한 관련 장비 개선을 통해 구식 장비도 현대 장비 못지않게 개량해낸 건데요.
단적으로 한국의 K1과 사정이 굉장히 흡사한 일본의 90식 전차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90식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90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지만 지난 30년이 넘도록 단 한 발의 탱계량도 없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지표인 화력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요. 90식은 JM33 날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탄이 독일제 DM33의 일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한 포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JM21A 대전 차고 폭탄 또한 DM21A1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 120mm 44구 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90식 전차는 기껏해야 470에서 520mm가 관통 한계전입니다. 최초 개발 단계에서는 K1보다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새로운 포탄 개발도 전차 개량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몇 세대나 뒤처져 버린 건데요. 게다가 90식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력 전차로 총 617대 중 절반이 넘는 34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주력 전차 노후화 문제로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진행된 K121 개량 사업을 2026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3년 뒤면 1000대의 K1이 전부 K121의 개량을 완료한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만 도합 1800여 대에 달하는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21 개량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또 한 번 창정비 주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K1E2와 K1A3의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초기 K121 시작으로 K1E2 개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1E2의 가장 큰 변화는 생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1E2에서는 RWS 원격 무장 운용 체계와 함께 항상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MBC 양압 장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인성을 크게 개선한 신형 포수조 중경과 APU가 장착될 예정인데요. APU는 보조 동력 장치로 APU가 장착될 경우 양압 장치를 사용하거나 포격을 가하기 위해 계속 시동을 켜둘 필요가 없어 전차 매복과 같은 작전 임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K2 특유의 작은 차체 105mm의 주포는 시가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갈수록 보병의 역할과 시가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전인 만큼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전력 강화인데요. 이와 반대로 K1A3에는 K1E2에 적용될 개량 사항과 함께 상세대 복합 장갑으로 방어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360도 외부 감시 체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가전은 K1E2에 담당하게 하고 K1A3는 K2와 함께 본격적인 전차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최신형 3.5세대 전차인 99A식이나 일본의 10식 전차와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왜 K 계열 전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이 들려오는지 알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결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데요. 마침내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완벽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KF-21과 관련된 논란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차 비행에선 사고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지만 2차 비행에선 엔진의 안전성까지 최종 확인된 만큼 전투기 개발이 할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결함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초음속 계획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전 세계 전투기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시험 비행 때와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의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KF-21의 설계안이 다시 한번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던지고 있습니다. KF-21의 우아한 자태에 빠져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성공 특화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제기 1호는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굉음을 내며 9차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KF-21의 에어 안전추적기 임무를 뜬 국산 경공격기 FA-52 뒤따라 이륙했고 두 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날 20분간 비행을 마친 KF-21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2달 전 초도 비행에서 접지 않았던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7월 19일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 기어를 접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의심해 볼 만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이 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은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함재기로서의 KF-21을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KF-21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같은 논쟁이 KF-21에 변화된 랜딩 기어에 시선이 쏠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에 13밖에 안 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정확히 내리 찍어야 하므로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의 군용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군용기 중 착륙에 1km 정도를 소모하는 군용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들 먹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함재기로 개발된 F-14 톰캣의 착함 테스트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착함 시에 실속 속도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준의 속도로 갑판에 착함하기 때문에 정기 점검 및 신규 개발 시 수미터 높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동체를 직접 떨어뜨려 시험하는데요. 착함 때 충격은 파일럿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1000회 이상 되는 베테랑들은 척추 충격 손상으로 키가 2에서 3cm가량 줄어든 사례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KF-21 역시 상용화 전까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예정된 걸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바람할 때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F-14는 바람시 노즈기어에 순간 9톤 이상이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기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공군 전투기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든 메인 노즈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글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굴러야 하는 건 기본 전제이며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되는 게 1차적으로는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시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체의 골조에 엄청난 기술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재기의 수명 한도는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함 시 받는 충격 때문에 실제 운용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은 기본이며
좁은 곳에서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이는 항공모함같이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로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 부스에서 카이는 KF-21의 함재기형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N의 모형은 함재기로 개발된 F-18 호넷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만 카이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기라는 설명으로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며, 이 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모용 함재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미국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항모를 염두하여 KF-21N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기어와 같은 이착함 장치 보강 및 윙폴 등 연분 방지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카이 측이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기어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조기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의 다변화로 미래의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같은 KF-21의 다양한 변신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게 예상 밖의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KF-21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중국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최종 형태의 KF-21이 공개될 때면 아예 6세대 전투기라는 새지평을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을 모르는 한국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서울과 울릉도를 1시간 만에 연결하는 울릉공항 공사가 23.3%의 안정적인 진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등의 방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불칠의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서해에도 이 울릉공항과 같은 제2의 불침항모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설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는 절대방어엔이 구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변국들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인해 2025년부터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가 동해를 넘어 러시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는데요. 울릉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에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령도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팔의 영해권에서 돌출되어 북한을 파고든 위치에 있어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이고, 중국 화북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무조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간에는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야 할 경우 배를 타고 무려 4시간이 넘게 쉼 없이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백령도 주민과 백령도 주둔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6년 백령공항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국방부까지 공항 건설에 동의하며 백령공항 건설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환경보호 문제로 공항 건설 예정지의 재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들어서야 다시금 백령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산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개항을 목표로 2023년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령공항은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 목적으로 건설되나 군사적 용도를 겸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백령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주목적이 군사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부터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어 미군이 주둔해 공산당권으로부터의 핵심 방어 지역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146km, 중국 산동반도와 180km, 압록강하구에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죠. 현재 백령도는 해병대 제육해병여단의 흑룡부대가 경계를 도맡고 있는데요.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공포와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고 항공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령도에도 제대로 된 공군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활주로는 없었지만 쭉 300m, 길이 40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인 사고체변을 천연활주로로서 이용했었다. 이는 전 세계의 단두 곳뿐인 천연활주로였죠. 사고체변의 모래사장은 평평하고 단단해 전투기는 물론 언-124, 시오 같은 대형 수승기까지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냈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공군의 전투기가 백령도에 주둔할 당시에는 중국 물법 어선이 서해를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곡 해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다 갯벌화까지 심각하게 진행돼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이 물러져 활주로로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현재 서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물법 어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13년 중국은 감히 우리 군에게 등경 124도 서쪽으로는 침범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백령도 바로 코앞까지를 중국의 해상작전구역 어우로 선포해버린 것으로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등경 124도 선을 한국과 중국의 영해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서해의 무려 70% 이상이 중국의 영해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당초 말 같지도 않은 중국의 헛소리였지만 실제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해권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영해선을 기준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번번이 군함을 끌고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서해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요. 서해를 가득 채운 이 지역이 물빛은 놀랍게도 물법 야간 조업을 시행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라고 합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해 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서해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물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해 어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정부 역시 최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경렬비열도를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세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곤 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섬으로 그만큼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죠. 다행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렬비열도에 새로운 항만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항만이 완성되어 해안경찰 경비압과 국가어업지 노선이 수시로 파견되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린다면 기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돼 물법 어선 단속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경렬비열도에 항만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항을 건설해 완전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렬비열도 3개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동경렬비도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에는 동경렬비도의 길이가 1.3km의 섬으로서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도 물론 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렬비열도의 미사일 기지화에 대한 논의도 불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상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일은 중국이 가장 걸음을 놀며 경계하는 사태입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완벽한 봉인 풀려버린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사가 탄두 무게만 3T의 사거리가 800km 이상일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주변국들 중 북한보다도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만약 현무사 미사일이 경렬비열도에 배치할 경우 lun국 본토인상해, 묵경, 진안 칭다오, 텐진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렬비열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lun국 역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 상당히 아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당시 한 중국인이 서경렬비도를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섬 주인이 중국인들에겐 절대 섬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중국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족을 내세워 한국인임을 위장한 채 섬을 구매하려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토록 끈질기게 경렬비 열도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심각하게 침범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렬비 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인이 경렬비 열도의 주인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렬비 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국토주권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는 사건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올해 드디어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한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일 경렬비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물법 어선들의 결찜지가 되어 지금보다 서해의 어업권 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한반도 인근에 중국군이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렬비열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요충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의 성가고도인데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물릉도, 독도와 맞먹는 우리나라 최오지로서 한국전쟁 당시 가고도의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가거도에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섬의 풍랑 피해가 극심해 40년에 걸쳐 1,300억을 투자해 너비 16m, 길이 480m의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촉구장 5개 크기의 거대 구조물은 방파제 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주변국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가거도 방파제의 폭과 길이가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선 최소 1000m의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가거도의 방파제 길이는 500m에 조금 못 미쳐 가거도 자체를 군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활주로의 짧은 거리를 보충해 가거도를 군사, 항공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지하활주로 건설이었는데요. 땅을 파서 지하에 활주로를 짓는다는 발상은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지하활주로를 짓고 활용하고 있는 북한과 같이 우리 군도 가거도의 방파제 뒤쪽으로 이어진 산 내부를 판해 활주로를 연장하고 그 안쪽은 경납고로 사용한다면 가거도의 군사기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물릉공항에 이어 백령도, 경렬비열도, 가거도 등 한반도 가장 외곽의 섬들의 항만시설 확충과 해상공항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군은 이 섬들을 활용해 중국뿐만 아니라 무컨,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에 지속적인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불침항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모합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왔었지만 국경 분쟁지대가 본토에서 먼 영해까지 확장된 지금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경항공모합 건조 프로젝트 CVX가 추진 중이긴 하나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합이 절실한 우리 군에게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니어 지어질 이 같은 해상 거점들은 우리 영공과 영해를 굳건하게 수호해줄